문영배는 문영배 광대. 헌법재판관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에 우리법 연구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빨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쪽으로 물들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헌법재판소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짜 심판이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박스 퍼포먼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문영배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고 그쪽에 이제 극자 쪽이니까 내가 이렇게 무대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리더십 극자 판사. 양심과 법에 의해서 잘못한 게 있어야 처리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우파니까 그냥 때려버려. 탄핵 때려버린다고.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재판관은 8명. 그중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3명의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모임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금 우리법 연구회인지 무슨 인지 빨리 그거 해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 거기에 걸리면 무조건 그것은 실형이 돼버리고 일반 다른 판사한테 걸리면 무죄가 돼버리고 이따위 재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입장은 달랐습니다. 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재판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또 뭐 어느 지역 출신이면 또 이럴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라는 비판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방문 다녀온 것을 자랑삼아 이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탄핵 찬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률회사에 근무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고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게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성향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재판관이 무슨 동생이 어떻다, 어떤 재판관은 남편이 어떻다. 아니 그렇게 한없이 따지면 그런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의 친인척 관계는 그게 하나도 없나요? 아니 그 사람들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동생이 무슨 어떤 단체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바로 나옵니까 결론이? 문형배 재판관의 자택으로 알려진 한 아파트. 극우 시위대가 몰려와 재판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저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저 사람 사는 집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난리들을 치잖아요, 지금. 저 아파트에 뭐 저 문영배 재판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시민들도 사는데. 이들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발단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 글이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고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개인 번호로 문자 테러도 이어졌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을 게시한 데 관여했거나 시청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정치인도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문 재판관이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고 주장했고, 배현진 의원도 그가 이를 방관한 논란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에 직접 댓글까지 달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댓글은 조작된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고요. 하지만 익명의 게시자와 극우 유튜버 그리고 정치인들이 확산시킨 의혹은 마치 사실인 양 유통됩니다. 너 같은 놈이 일반 부급 공무원도 못할 놈이 너 같은 놈이 대통령을 재판을 해! 문형배 야동이라고 하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국회의원도 공개석상에서 재판관에 대한 불신을 부추깁니다. 또 이상한 SNS질을 해갖고 뭐 도덕성도 좀 그래요. 그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법복의 무게가 가장 무거워야 될 헌법재판소장이 법복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소장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의혹들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종의 허위 조작 정보 먹이 사슬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오면 이거를 극우 유튜버들이 그 중에 하나를 픽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시고 이게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다더라라고 발언이 되고 이게 언론을 타서 따옴표 보도가 되고 따옴표 보도가 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찾아보기 시작을 하고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 가지고 또 이제 극우 유튜버가 장사를 하고 그러다가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라고 또 정치인이 다시 받아쓰고 이런 식의 이제 사슬이 만들어졌는데 실제 국민의힘은 헌재의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용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여론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는데 2월 4일 조사에서는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으면서 공정하다는 응답 48.7%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각각 53%, 54%로 헌재에 대한 불신이 절반을 상회했습니다.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따옴표 언론은 장사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정치인은 지지와 영향력의 확대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완결성을 가지면서 자가작동을 하는 거예요. 12.3 내란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1차적으로 맹아적이지만 그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결국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들이 여론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그 헌법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한 번 망가진 헌법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을 하고 그것이 바로 국론을 통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위를 연일 높이고 계신데 누구신가요? 수고 많으시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 날 추운데 와서 고생하시네요. 네네 고생 많으십니다. 매일 현장에 이렇게 고생하시면 어떡하나. 많은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고생 그 많으시네요. 탄핵 심판에 예. 대한 불복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수고 이거에 대해서는 많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식사를 하셨나요? 아이고. 의원님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나오더라도 수용하시겠다는 입장이십니까? 다들 수고 많으시네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차구나. 자, 갑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고생합니다. 국민의힘에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들이 많아요.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거나 해본 사람이라면 재판을 할 때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거는 다 알 겁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진다고 그분들은 확신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오히려 정치적 인기는 올라가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내가 핍박당했다. 내가 저 무도한 좌파 세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다라고 지금 서사를 쌓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사적인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 전체, 즉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인 세력들이 과격한 주장으로 시민들을 선동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인정한 정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사려 깊고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치인들이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 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사과도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도 헌재의 그 심판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승복하겠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알았어요. 사과 안 했잖아요. 서부지방법원의 그 난입한 청년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 오히려 분열의 메시지를 낸 거죠. 역시 그날의 그 최후 변론은, 최후 진술은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지지자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통합과 승복의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 서울구치소.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구치소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식 메시지는 지지자들을 향했습니다. 자신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길 바란다. 대통령의 지시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불법적 계엄을 사과하거나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며 결의를 다지는 사람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조되는 불복 여론. 그 중심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